여승이 되어 찾아다닌 신랑감. 조선시대 어느 해 일본의 왕실에서는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 딸이 자라며 얼굴이 매우 아름다워져 남들이 부러워하였고 슬기와 무술에도 출중했습니다. 나이 18이 되자 그 부모가 배필을 구해주고자 혼처를 구했으나 짝이 될 만할 남자를 찾지 못하였지요. 하루는 딸이 부모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천하의 영웅이 아니면 시집을 가지 않겠습니다. 이곳에는 그런 남자가 없으니 바다를 건너 천하를 두루다니며 소녀의 배필을 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조선으로 건너와서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어 뛰어난 남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궐 앞에까지 다다랐지요. 그런데 어느 날 복림 대군이 외출을 하다가 문득 그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복림 대군은 얼굴이 예쁜 여승을 보자 약간의 호기심이 생겨 그 여승에게 뒤를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여승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순순히 그의 뒤를 따랐지요. 복림 대군은 이 모습을 보고 하인에게 명령하여 대궐 안에 방 하나를 정하여 거처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여승은 인물이 절색인데다가 글까지 잘 써서 모든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지요. 1년 뒤 어느 날 대궐 안마당에 있는 마부가 황급히 뛰어와서 땅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대군 마마께 하려옵니다. 대궐의 천리마가 없어졌습니다. 뭐라? 그런데 그때 한 궁녀가 편지 한 장을 바치는 것이었지요. 여승이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 편지를 남기고 갔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복림 대군이 급히 편지를 뜯어보았지요. 저는 원래 일본에서 태어나 천하의 영웅을 찾기 위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다행히 왕자를 배울 수가 있었지요. 저를 알아보실 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기르라 하시오니 그것만으로도 저를 사랑하시고 아끼심인 줄 아옵니다. 그런데 1년을 두고 왕자를 살펴보았으나 왕자는 작은 나라의 영웅은 되겠으나 큰 나라의 영웅은 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떠나오니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그 뒤 병자호란이 처지게 되었고 무참한 결과를 당하게 되었지요. 대군은 형님인 소현세자와 함께 볼모의 신세가 되어 청나라에 잡혀가 1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청나라에서는 태종의 뒤를 이어 세조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조정에서는 이를 치하하는 사신을 보냈던 까닭에 이것을 만족하게 여긴 세조는 인조 25년에 볼모로 잡아갔던 조선국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로 정하고 크게 잔치까지 베풀어 주었지요. 복림 대군도 청나라 세조가 베푼 잔치 자리에 참석을 하였는데 잔치에 나온 음식들이 모두 고국에 있을 때 즐기던 것들 뿐이었습니다. 복림 대군은 속으로 이상하게 여기었지요. 복림 대군이 얼른 손을 대지 않는 모양을 본 세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을 들지 않는 것 같으니 의심을 하는 것이요. 이제 떠나는 마당에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이겠는가? 오래간만에 그대의 고국에서 맛보던 음식을 즐기시오. 그런데 그대가 떠나기 전에 한번 만나자고 황후가 간청하니 나와 함께 들어가 보시오. 세조가 이리 말하며 대군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복림 대군은
여러 문을 지나 대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궐 안에 들어가 보니 아름답게 꾸민 여인이 황후의 옷을 입고 높이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좌 위에 앉아있던 황후가 손을 들어 자기를 보라 했습니다. 저를 몰라보시나요? 어안이 벙벙해 있던 대군에게 그 황후가 다시 말을 했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 그대의 본국에서 머리를 기르며 1년 동안 묵고 있던 여승입니다. 이어서 황후는 천리말을 끌어내어 타고 압록강을 건너 이곳에 들어왔다는 것이며 그때 사냥을 나온 세조의 눈에 띄어 가까이 하게 되었고 그가 영웅인 것을 알아보고 태자빈이 되었다가 황후가 되었다는 경로를 밝혔지요. 내 조선에서 그대에게 받은 은혜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워하시던 고국에 돌아가게 되셨으니 부디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일에는 조선의 왕위에 오를 것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복림대군은 그 말대로 고국에 돌아와서 왕위에 올라 효정이 되었습니다. 앞니를 내다보는 지혜. 옛날 영조 시절 이창훈이라는 제 훈련 원사 벼슬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앞니를 내다보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지요. 강한 군대를 기르는 것만이 나라를 안정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하며 훈련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창훈이 도총관으로 있을 때의 일이었지요. 평소 눈여겨봐두었던 김재찬이 문과에 합격하고도 아무런 벼슬을 받지 않고 있자 이창훈은 그를 가까이 두고 쓰려고 종사관으로 임명해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만했던 김재찬은 부름을 받고도 나타나지 않았지요. 김재찬은 당시 재상이었던 김익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도총관 정도는 우습게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불러도 오지 않자 화가 난 이창훈은 군졸에게 명령하였지요. 종사관 김재찬을 군율을 어긴 죄로 목을 벨 것이니 형을 집행할 준비를 하고 어서 가서 그를 묶어오너라. 명령을 받은 금부도사는 김재찬의 집으로 가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종사관 김재찬 듣거라. 너는 군율을 어긴 죄로 오늘 참수형에 처하기로 했으니 속히 나와 오랏줄을 받으라. 방 안에 있던 김재찬은 그때서야 자기 잘못을 깨달았지요. 당황한 김재찬은 아버지의 방에 가서 빌며 사정을 했습니다. 한치 앞도 못 보고 그토록 방자하게 굴었단 말이냐? 내가 아무리 재상이라 하여도 군율을 어긴 자를 어찌 살리겠느냐? 가서 마땅한 벌을 받도록 해라.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계속 아들이 울며 매달리자 김익은 마지못해 이창훈 앞으로 편지 한 통을 써주었습니다. 김재찬이 군영에 도착했을 때 사형을 집행할 준비는 모두 끝나 있었지요. 김재찬은 손을 바들바들 떨며 아버지의 편지를 올렸습니다. 오만방자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이창훈이 편지를 펴보니 아무런 말도 쓰여지지 않은 백지였습니다. 부족한 자식으로 인하여 입이 열이라도 아무 말이 없다는 사죄의 뜻을 담고 있었지요. 이런 아버지를 닮지 못했을꼬. 잠시 생각에 잠겼던 이창훈은 엄한 목소리로 김재찬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의 죄는 당장 목을 베어야 마땅한 죄이나 네 부친의 덕망을 보아서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무얼 잘못했는지 감옥에서 잘 생각해 보도록 해라. 김재찬은 죽음을 간신히 면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날 밤부터 이창훈은 밤마다 감옥으로 김재찬을 찾아왔지요. 그리고 평안도 내 각 군과 읍의 형편과 지리 도로 등의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인구와 군사의 수는 얼마라는 실정을 빠짐없이 설명하였지요. 내일 와서 시험을 볼 터이니 외워두도록 하여라. 밤을 새워야 다 익힐 수 있을 것이야. 그리고 다음날 전날에 말한 기록들을 다 외고 있는지 시험을 했습니다. 김재찬은 정신없이 공부하였지요. 이창훈은 김재찬이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거듭 설명을 하면서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40일 동안 김재찬은 이창훈의 도움으로 평안도 각 고을의 형편을 손바닥 보듯 훤하게 알게 되었지요. 그때서야 이창훈은 김재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네. 자네에게 나라의 중대한 일을 긴히 부탁을 하려고 불렀던 것이네. 우리 평안도는 외적이 침입하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길목이 아닌가? 지형과 방어력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적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죽은 후에라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태평만 누리던 나라 형편에 적과 맞서 이길 수가 없을 것일세. 별난에 대비한 방어책을 일러줄 터이니 새겨 들었다가 뒤에 나라가 위기에 닥치거든 쓰도록 하게나. 예, 알겠습니다. 김재창은 이창훈의 기쁜 뜻을 알자 감탄을 했습니다. 부디 지난날 제 무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못났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창훈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주를 인정받은 김재찬은 영의정 벼슬에 올라 나란 일을 보고 있었지요. 순조 때 나라에 불만이 많은 홍경래가 큰 난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창훈이 걱정한 대로 마음 편히 지내던 관군은 싸울 때마다 패해 순식간에 8고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도총관 어른이 이때를 대비하신 게요. 김재찬은 일부러 높은 가마를 타고 남대문과 종로 쪽을 슬슬 거닐었습니다. 난리가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백성들에게 심어주어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지요. 그런 다음 진무대장을 뽑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성 안에 군영을 열거라. 선봉장을 평안도로 급히 보내 관서대장과 힘을 합쳐 홍경래를 막아라. 대궐 안에 있으면서도 김재찬이 평안도의 지리와 형세를 한눈에 꿰는 듯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자 옆에서 보고 있던 원로 대신들은 눈만 휘둥그레 질 뿐이었지요.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영상에 주의하는 모습을 보니 오래전부터 난리를 대비하여 전략을 모두 세워두신 듯 합니다. 연습이라도 해두신 게 아닙니까? 그 말에 김재찬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30년 전부터 계속 대비해 왔습니다. 아니, 어찌 이런 병고가 일어날 줄 알고 미리 대비를 세웠단 말입니까? 제가 대비를 한 게 아닙니다. 김재찬은 이창훈과 있었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군요. 홍경래의 난은 얼마 뒤 진압되었고 나라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창훈의 깊은 나라 사랑에 모두 머리를 숙였다고 합니다. 도리와 두꺼비. 조선 성종 임금 때 백석촌이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도 다른 마을처럼 학동들이 모여 글을 읽는 서당이 있었지요. 이 아이들 중에서 재주가 뛰어나고 총명하여 훈장에게 칭찬을 받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돌이라는 아이였고 다른 하나는 두꺼비라는 아이였지요. 두 아이는 모두 명문가의 자식이었으나 가엾게도 두꺼비는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두꺼비를 놀려대었으나 두꺼비가 놀림을 받으면 역성을 들어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돌이었지요. 두꺼비는 항상 도리에게 너는 심덕이 좋아서 앞으로 귀하게 될 것이라고 늘 말했습니다. 돌아, 너는 어쩜 그렇게도 착하니? 마음이 어질고 심덕도 좋고 몸도 튼튼하니 나는 항상 네가 부럽단다. 너는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몸이 그런 것을 탓하지 말거라. 세상엔 성한 사람보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공명을 이룬 경우가 많단다. 옛날 전국시대 때 손빈 같은 사람도 그렇잖니. 다리를 잃고도 군사까지 되었다고. 두 아이는 다른 아이들만 없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지요. 세월은 흐르고 올라 백석촌 서당에서 글 공부를 하던 두 아이도 22살에 청년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둘의 우정은 더욱 깊어져 갔으며 두 사람은 함께 과거를 준비하여 열심히 공부하였지요. 고대하던 과거 날이 발표되자 도리는 과거길에 올랐지만 두꺼비와 함께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도리는 함께 과거를 보러 가지 못하는 사실이 무척 슬펐지요. 낯선 한양에 와서도 도리는 줄곧 두꺼비 생각만 했습니다. 드디어 과거 날이 되었지요. 도리는 자신 있게 글을 써서 일찌감치 시험관에게 내고 왔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도리도 초조한 마음으로 발표를 기다렸지요. 시간이 급제한 사람의 명단을 적어 방을 붙이기 시작하자 도리는 숨을 죽이며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도리의 이름이 들어있었지요. 도리는 매우 기뻐하며 임금님께 배례를 하고 나서 당장 나란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도리가 문과에 급제하여 돌아오자 누구보다 가장 기뻐한 사람은 두꺼비였지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리의 출세길이 잘 열려서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두 사람의 우정은 예전이나 다름없이 더욱 깊어갔습니다. 도리는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야만 했으므로 두 사람은 아쉬워하며 헤어지게 되었지요. 그 도리는 벼슬하는 몸이 되고 두꺼비는 시골 선비로 갈라져서 두 사람이 만날 기회가 점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도리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명망도 자꾸 높아져 도리는 지방 수령을 역임하고 18년 만에 겨우 내직으로 돌아와 한양에 살게 되었으며 얼마 뒤 병조 판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두꺼비는 공공한 생활을 하며 글 공부를 집어치운 지도 오래되었지요. 생각다 못한 두꺼비는 점수를 배워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양에서 두꺼비는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점을 쳐주었으나 신통력이 없어 인기를 끌지 못하였지요. 두꺼비가 한양에서 점을 친다는 소문을 듣고 도리는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리는 마침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두꺼비를 도와야겠어. 그래서 두꺼비의 재주로 감당할 만한 벼슬 자리를 찾아보았으나 적당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도리는 두꺼비를 찾아갔지요. 10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은 반갑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도리는 우선 두꺼비가 어찌 지내는지 물었지요. 내가 이 몸으로 무슨 재주가 있겠나? 할 수 없이 점수를 배웠다네. 그런데 그것도 남보다
낫지 못하지. 딱한 일이로구나. 잠시 후 도리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얼굴에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꼭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 알겠지? 내가 내일 말을 타고 남소문을 넘어갔다 오다가 둘째 굴청에서 셋째 나무에다 말을 메어놓고 집으로 와서 말을 잃어버렸다고 사람들이 모두 알도록 소문을 내겠네. 그런 다음 자네에게 말이 어디 있느냐고 점을 치러 오게 할 터이니 자네는 시치미를 떼고 말이 있는 곳을 일러주게나. 그럼 자네 점이 신통하다는 소문이 날 게 아닌가? 두 사람은 약속을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 무렵 갑자기 병조 판서 댁에서 말을 잃어버렸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 그 말이 어디 있는지 고명한 판수에게 점을 친다는 소문이 뒤따랐습니다. 곧 병조 판서 댁의 하인이 두꺼비에게 달려왔지요. 우리 대감께서 타시던 말이 없어졌는데 어디 있는지 점을 좀 쳐주시오. 두꺼비는 고개를 끄덕이고 산통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점괘를 일러주었지요. 그 말은 지금 남소문 밖 둘째 굴청, 셋째 나무에 매여 있다오. 이 말을 듣고 하인이 한 걸음에 가르쳐준 장소에 가보니 매여 있는 말이 자기 주인의 말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두꺼비는 한양 장안에서 유명한 점쟁이가 되었지요. 그런데 대궐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임금님이 옥대를 잃어버린 것이었지요. 이에 장안의 유명한 점쟁이들이 모두 대궐로 불려왔으며 두꺼비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근심이 가득한 두꺼비가 의기소침하여 방에 앉아 있는데 누가 찾아왔지요? 문을 열어보니 웬 낯선 관원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그는 두꺼비에게 고개를 굽실거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잃어버린 옥대를 훔친 자가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같은 천하제일의 판숙해서 대궐에 입궐하여 점을 치신다 하니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알고 있었소. 내 점만 치면 어디다 감추어 두었는지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명백히 알아낼 수 있소이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옥대를 우리 집 장롱 속에 넣어두었는데 제가 그것을 가져다 대궐 주춧돌 밑에 넣어둘 터이니 가셔서 대궐 주춧돌 밑에 있다고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리하겠소. 만일 그리하겠다면 나도 어전에서 그리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살아남지 못할 줄 아시오. 꼭 그리하겠으니 살려만 주십시오. 그럼 알겠소. 옥대를 훔친 관원은 곧 집으로 돌아가서 옥대를 가져다가 대궐 주춧돌 아래 넣어두었습니다. 다음날 두꺼비는 어전으로 들어가 점을 뽑아 들었지요. 옥대를 찾았사옵니다. 대궐한 주춧돌 아래 들어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곧 내시에게 일러 주춧돌 아래를 찾아보게 하니 과연 옥대가 있었습니다. 임금은 두꺼비의 점술 솜씨가 너무도 신기하여 다시 한번 문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꺼비는 다음날 하겠노라 약속을 드리고 어전에서 물러나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두꺼비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왕이 자신을 시험해 보겠다니 두꺼비의 재간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친구 도리가 두꺼비를 찾아왔습니다. 두꺼비는 도리에게 힘없이 말하였지요. 이제 난 죽었네. 잘 살게 해주려고 한 것이 결국 친구를 죽이는 결과가 되었으니 도리도 가슴이 아팠으나
병조판서란 직위로도 어쩔 도리가 없었으며 별뾰족한 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두꺼비는 이른 아침 일찍 입고를 하였지요. 대전에는 점쟁이 두꺼비가 점을 친다고 소문이 나서 이것을 구경하러 모여든 신하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병조판서인 도리도 끼어 있었지요. 드디어 임금이 들어왔습니다. 내 문제를 낼 터이니 맞춰보거라. 만일 네가 그것을 맞추면 후한상을 내리겠다. 예. 두꺼비는 간신히 대답을 하고 문제를 기다렸습니다. 곧 신하가 상자를 하나 들고 대령하였지요. 이 상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겠는고? 두꺼비는 상자를 앞에 놓고 묵묵히 서 있었으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때 두꺼비가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내뱉었지요. 도리 때문에 두꺼비가 죽는구나. 그런데 임금님이 한박 웃음을 짓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쩜 그리도 용하단 말이냐? 어서 상자를 열고 안의 것을 내보여라. 명령이 떨어지자 내시가 상자를 열었는데 상자 속에는 돌 아래에 두꺼비가 깔려있는 것이었습니다. 대전에 있던 신하들은 그것을 보고 입을 벌려 감탄을 하였지요. 두꺼비는 왕으로부터 후한 상금을 받아 부자가 되었으며 살림이 넉넉해지자 곧 점쟁이 노릇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물에 뛰어든 벙어리 노인. 옛날 구례 화엄사에 각황전을 다시 지을 무렵 일입니다. 절에서 불전을 지을 때에는 불자들에게 시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화엄사에서도 각황전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시주를 구할 사람을 정하기로 하였지요. 주지 스님은 커다란 항아리에 밀가루와 엿을 넣고 스님들에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이 항아리에 손을 넣어 엿을 꺼내되 손에 밀가루를 묻히지 않고 엿을 꺼내는 사람으로 정하기로 한다. 화엄사에 있던 스님들은 한 사람씩 앞으로 나가서 항아리 속에 있는 엿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매월이란 스님이 엿을 꺼냈는데 정말 손에 밀가루가 전혀 묻어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매월 스님이 뽑히게 되었지요. 매월 스님이 탁발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매월 스님의 꿈속에 부처님이 나타나 말하였지요. 내일 맨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시주를 받아라. 다음날 매월 스님은 절에서 나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계곡을 지나던 매월 스님은 아랫마을에 사는 벙어리 노인을 만났지요. 벙어리 노인은 가난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월 스님은 어젯밤 꿈속에서 부처님이 한 말이 생각나서 노인에게 시주를 청하였지요. 그러자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노인은 자기의 목숨을 시주하겠다며 깊은 계곡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매월 스님은 너무 놀라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로부터 8년 동안 탁발을 하고 다니던 매월 스님은 당나라까지 시주를 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나라 황제가 사는 궁궐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그때 궁궐 안에서 웬 소년이 매월 스님을 불렀습니다. 그 소년은 바로 당나라 황제의 아들인 황자였습니다. 스님, 스님. 황자가 매월 스님을 부르며 뛰어오자 황제와 황후도 뒤따라 왔습니다. 매월 스님을 만난 황자는 자기 이야기를 하였지요. 알고 보니 황자는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였는데 매월 스님을 만나자마자
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매월 스님을 궁궐로 모시고 갔습니다. 황제는 매월 스님을 불러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로 당나라까지 왔는지 물었습니다. 매월 스님은 각황전을 복원하기 위한 시주를 구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뽑힌 이야기에서부터 부처님을 꿈속에서 만났던 이야기며 계곡 물속에 뛰어들어 목숨을 시주로 바친 벙어리 노인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매월 스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당나라 황제는 필시 벙어리 노인이 죽어 자기 아들로 환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러면서 스님에게 많은 돈을 시주해 주었습니다. 매월 스님은 당나라 궁궐에서 후한 대접을 받고 황제가 시주한 돈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신라로 돌아온 매월은 그 돈으로 화엄사의 불전을 지어 각황전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각황전이란 황제를 깨우쳐 지은 불전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구한 정승. 옛 조선 시대에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아주 좋아하였지요. 4살 때 글을 읽고 6살 때 대학을 배웠으며 8살 때에는 맹자를 익혔습니다. 유성룡은 여러 책을 읽었지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으로 훑어보아도 내용을 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누가 그 책에 대해 물으면 빠짐없이 대답해 모두들 깜짝 놀라곤 하였지요. 어느 날 밤 유성룡이 독서에 열중을 하고 있는데 아주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책만 읽었습니다. 잠시 뒤 스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지요. 당신은 무섭지도 않소? 이 깊은 산 속에 혼자 있다가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그래요? 유성룡이 대답하였지요. 그렇군요. 이렇게 혼자 있으면 도둑이라도 들겠어요. 세상에 도둑이 하도 많으니 당신도 도둑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유성룡은 도둑이 들어도 상관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스님은 그런 유성룡을 빤히 쳐다보다가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지요. 그러더니 잠시 뒤 다시 들어와 큰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역시 소문대로 세상이 무너져도 책만 읽는 분이로군요. 벽이 무너질 듯 큰 소리를 내도 밖을 내다볼 줄 모르고 책만 읽으시다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유성룡이 20살 때 도산 서원에 있는 이황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황을 스승으로 모시고 몇 달 동안 성리학 책들을 공부했습니다. 유성룡은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를 하였지요. 그리고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여러 벼슬을 거쳐 1590년 우의정에 올라 정승이 되었지요. 유성룡은 어느 자리에 있던 화합과 조정에 힘을 썼습니다.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분쟁을 막고 분위기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곤 하였지요. 유성룡은 인재를 알아보고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순신을 전라자수사로 추천하였지요. 이순신의 품계를 7단계나 올린 셈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지나친 승진이라며 반대가 빗발쳤지요. 이순신은 군수를 지낸 적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전라좌수사로 임명하는 것은 지나친 승진이지요. 벼슬을 물리도록 하십시오. 사관원에서는 벼슬을 물리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사관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인재가 모자란 형편이니 어쩌겠는가? 이순신이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면 되는 것이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거라. 하급 관리였던 권유를 의주 목사로 추천한 것도 유성룡이었습니다. 40살이 넘어서야 벼슬길에 나선 권율이었지만 그의 학문과 무예가 뛰어남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었지요. 뒷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은 수군 장수로서 연승을 하였고 권율은 육군 장수로서 행주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유성룡은 아무리 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약간의 재주만 있으면 관리로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담아 인재 발탁을 청하는 건의문을 조정에 올렸지요. 건의문에 따르면 신분과 과문을 따지지 말고 아무 조건 없이 등용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성룡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일본이 곧 조선을 침략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하지만 조선군은 약하고 일본군은 강했습니다. 선조는 한양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지요. 피난 행렬을 이끄는 것은 유성룡이었습니다. 피난 행렬은 개성을 거쳐 북쪽으로 향하였지요. 도승지 이항복이 말했습니다. 의주까지 가셔야 합니다. 의주도 왜군의 손에 들어가면 국경선을 넘어 명나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명나라로 피해 뒷날을 도모해야 합니다. 유성룡이 말하였지요. 전하께서는 이 나라를 한 발자국도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임금이 나라를 떠나면 백성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누구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겠습니까? 선조 일행은 평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평양도 오래 머물 곳이 못 되었지요. 한양을 점령한 일본군이 계속 밀고 올라와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선조 일행은 영변을 거쳐 의주로 옮겨가게 되었지요. 그 뒤 전세는 조선에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으며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일본 수군에게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여송이 이끄는 43,000의 명나라 대군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유성룡도 평안도 도제 찰사에 임명되어 연합군으로 일본군과 싸워 평양성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빼앗겼던 한양마저 되찾아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임금을 모시고 한양을 떠난 지 1년 5개월 만이었습니다. 유성룡은 이 공로로 영의정에 임명되게 되었지요. 유성룡은 이번 전쟁을 치르면서 군사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도감을 설치하기로 하였지요. 유성룡은 한양에 훈련 도감을 설치하기 전 선조에게 건의했습니다. 한양은 왜군들에게 점령되어 큰 난리를 치렀기에 굶주린 백성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어 배고프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덩치 좋은 젊은이들을 골라 훈련 도감의 병사로 쓰겠습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요. 선조는 유성룡에게 곡식 1만 석을 주었습니다. 유성룡은 이 곡식을 풀어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고 덩치 좋은 젊은이들을 모아 훈련 도감을 만들었습니다. 병사들은 급료를 받는 직업 군인이 되었지요.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 강한 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무렵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강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소강 상태에 빠졌고 1598년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 유성룡은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조선이 일본과 짜고
명나라를 공격한다는 거짓 소문이 명나라 쪽에 돌았는데 이를 해명하기 위해 명나라 사신으로 가는 것을 유성룡이 거부했다고 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은 것이지요. 오랜 관직 생활을 끝낸 유성룡은 고향으로 내려가 독서와 지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그가 공들여 쓴 책이 징비록입니다. 유성룡은 임진왜란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뜻에서 임진왜란의 원인과 경과를 자세하게 기록하였지요. 이 책은 임진왜란을 연구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유성룡은 160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생 청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장례 비용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쌀배 돈을 모아 장례를 치러주었지요. 또한 한양의 빈집에는 나라를 살린 재상이 돌아가셨다며 백성 1천여 명이 모여 빈소를 차려놓고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청년을 구해준 비둘기.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서당에 가서 글을 배우려고 날마다 고개를 넘어다녔지요. 그때마다 소년은 고갯마루에 돌멩이 하나씩을 올려놓았습니다. 7살 때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일을 하자 18살 때에는 원뿔 모양의 넓고 높은 돌탑이 세워지게 되었지요. 어느 날 소년은 산 길을 가다가 새끼 비둘기 2마리를 보았습니다. 어미를 잃고 몹시 굶주렸는지 거의 죽어가고 있었지요. 소년은 비둘기들이 불쌍해 집에 데려와 먹이를 주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그 안에 넣고 정성스레 돌봐주자 비둘기는 금세 기운을 차렸지요. 그리고 점점 자라 한 쌍의 어른 비둘기가 되었습니다. 소년은 비둘기를 돌탑에 데려다 주었지요. 그러자 비둘기들은 돌탑에 둥지를 쌓고 새끼를 깠으며 번식을 거듭하여 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소년은 서당에 오갈 때마다 꼭 돌탑에 들렀지요. 그러면 비둘기들이 반갑게 소년에게 날아들어 머리와 어깨에 앉았습니다. 소년은 어느새 21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 서당에 다니면서 과거 시험 준비를 하였지요. 어느 봄날 청년은 서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개울에서 빨래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선녀인 듯 몹시 아름다웠지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청년은 다음날 저녁도 개울로 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인이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넋을 잃고 여인을 바라보다가 개울을 건넜습니다. 다음날 저녁 청년은 서당에서 돌아오다가 개울에서 또 여인을 보았지요. 청년은 자기도 모르게 여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금세 어두워졌지요. 여인은 숲속 외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년은 발길을 돌리려다가 용기를 내어 여인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숲속에서 길을 잃어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사정이 딱하시군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여인은 청년을 집 안으로 들이고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깊은 밤 여인은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때까지 잠들지 못하고 그 모습을 홀린 듯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윽고 여인이 실을 바늘 귀에 꿰려고 혀를 내밀어 실 끝에 침을 묻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입 안에서 나온 혀는 9 가닥으로 갈라진 혀였지요.
사람이 아니라 천년 묵은 여우로구나. 훈장님이 꼬리 9 달린 여우가 사는 골짜기가 있다고 하셨지? 청년은 빨리 이곳에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인에게 물었지요. 여기 뒷간이 어디 있죠? 좀 머니 요강의 볼일을 보셔요. 아닙니다. 소변이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피해드릴게요. 여인은 방에서 나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얼른 방에서 뛰쳐나와 대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지요. 거기 서질 못해. 여인이 어느새 알아차리고 청년을 뒤쫓아왔습니다. 청년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여인은 여우의 모습을 하고서 청년을 쫓아오가게 되었지요. 여우는 몹시 빨랐습니다. 어느새 바짝 쫓아오더니 청년의 몸을 덮쳤습니다. 바로 그때 산속에 있는 절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여우는 청년의 몸에서 떨어지더니 이를 갈며 말하였지요. 네 놈을 잡아먹으려고 사흘 동안 공을 들였는데 종소리가 네 놈을 살려주는구나. 너는 죽을 운명이 아닌가 보다. 여우는 산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청년은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어디에 와 있나 했더니 바로 돌탑 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비둘기들은 전혀 눈에 띄질 않았지요. 이상하네. 비둘기들이 어디 갔지? 청년은 온종일 그 자리를 지켜 비둘기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들은 단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지요. 비둘기들이 내가 싫어져서 떠나버린 게 아닐까? 내가 여인에게 올려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청년은 해가 지자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갔습니다. 사랑방에는 많은 노인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여보게들, 어젯밤 신기한 광경을 보았다네. 절에 밤샘 기도를 드리러 갔는데 갑자기 비둘기들이 떼지어 날아오는 게야. 그러더니 종루에 달아둔 종을 부리로 쪼아 종소리를 내지 않겠어. 가엾게도 비둘기들은 모두 부리가 깨져 숨을 거두었지.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새파랗게 질려 밥을 먹다 말고 절로 달렸습니다. 종루에는 수많은 비둘기들이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지요. 청년은 그런 비둘기들을 보자 통곡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구해주려고 종소리를 내었구나. 나를 죽게 내버려두지. 왜 아까운 목숨을 버렸니? 청년은 엉엉 울며 비둘기 시신을 모아 돌탑 밑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는 외로운 비둘기의 무덤이라는 글자를 새긴 비석을 세워주었지요. 사람들은 비둘기들이 은혜를 갚으려고 목숨을 바쳐 종을 울린 절이라고 하여 산 속에 있는 절을 보은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000마리가 된 말 한 마리. 옛날 제주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가난했지만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지요. 농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장가를 들어 아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농부에게 시집 오겠다는 여자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처녀가 농부의 집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룻밤만 쉬어가게 해주십시오. 농부는 처녀를 훑어보았지요. 차림새는 초라하였지만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낯선 여자를 재우기가 꺼림직하였지요. 그래서 농부는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시다시피 집이 누추해서 그만. 그리고 저 혼자 사는 집이어서 손님을 드리기엔 좀. 아닙니다. 마구간이라도 좋으니 잠시 눈만 붙이고 가게 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처녀는 농부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농부는 그 청을 끝까지 거절하기가 미안해 결국 승낙하고 말았지요. 처녀는 농부의 집에서 그날 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눈만 붙이고 가겠다던 처녀가 다음 날이 되어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냥 농부의 집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이었지요. 처녀는 농부를 위해 밥을 짓고 반찬도 만들고 빨래도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일도 거들었지요. 농부는 그런 처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처녀에게 말하였지요. 제 아내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처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지요. 아내에게는 친정이 있었습니다. 농부의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농부에게 말하였지요.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부모님을 뵌 지 오래되어서요. 농부가 승낙하여 아내는 다음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친정에서는 말을 많이 길렀지요. 좋은 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아내가 친정에 온 날 말 한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좋은 말이었지요. 놀란 장인은 그 근처를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은 끝내 찾을 수가 없었지요.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마구간에 있는 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친정에서 사라졌던 그 말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세상에, 이 말이 어째 우리 집에 와 있지? 농부가 말했습니다. 아는 말이오. 그저께 이 말이 우리 집에 나타났다오. 갈 생각을 하지 않아 마구간에 묶어두었지. 정말이에요? 우리 친정에 있던 말인데 어떻게 우리 집을 알고 찾아왔지? 장인 어른이 기르시던 말이라면 얼른 돌려드려야지. 농부는 아내를 따라 처갓집에 가서 말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매일 한 마리씩 말이 농부의 집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말들이 모두 장인이 기르는 말이라는 것이었지요. 장인이 이 사실을 알고는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30마리의 말이 자네 집을 찾아왔다지. 이 말들은 나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네. 돌려줘봤자 또 자네 집을 찾아갈 테니까. 이리하여 농부는 생각지 않게 30마리의 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농부에게 30마리를 주자 더 이상 찾아오는 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말들을 정성스레 길렀지요. 마치 자식을 돌보듯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말들은 무럭무럭 자라 새끼를 계속 낳더니 어느새 1000마리에 이르렀지요. 농부는 말들을 나라에 바쳤습니다. 임금은 농부가 말을 잘 기른다는 것을 알고 그를 감목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감목관이란 나라의 목장을 감독하는 벼슬이었지요. 농부가 감목관이 되면서 제주도에는 말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주도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생길 만큼 말로 유명한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싸움. 지금은 하늘과 땅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하늘과 땅이 서로 마주보며 다정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늘과 땅이 함께 사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 때쯤에야 겨우 들쥐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들쥐가 노릇노릇 구워지자 땅이 말하였지요. 내가 너보다 먼저 생겼으니 맛은 내가 먼저 봐야지. 그러자 하늘이 화를 내며 말하였지요. 무슨 말이야? 난 네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있었어. 둘은 실랑이를 하다가 성질이 불같은 땅이 하늘의 뺨을 때렸습니다. 네가 나를 때리다니. 다시는 널 만나지 않을 거야. 하늘은 빨개진 뺨을 어루만지며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 뒤부터 땅에는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지요. 샘은 모두 말라버리고 곡식들도 모두 말라버리고 강은 모래밭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숲속의 동물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지요. 이러다간 우리 모두 말라 죽을 거예요. 대표를 뽑아 하늘에게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하늘과 땅이 싸운 건 들쥐 때문이니 들쥐를 선물하면 될 거예요. 동물들은 가장 높이 날고 가장 힘이 센 새를 대표로 뽑아 하늘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닿기도 전에 기운이 모자라 돌아오고 말았지요. 다른 대표를 뽑아 보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물들은 다시 모여 회의를 열었지요. 그때 독수리가 빨간 벼슬을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말해볼게. 그러자 동물들이 땅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지요. 뭐라고? 네가 하겠다고? 게으르고 말썽만 피우는 네가 하늘까지 어떻게 가겠어? 그때 동물의 왕 사자가 말했습니다. 독수리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가 한번 해보렴. 이렇게 하여 독수리는 하늘에게 선물로 줄 들쥐를 잡고는 하늘로 날아오르게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날아간 독수리는 하늘을 만날 수 있었지요. 독수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하늘은 독수리에게 자루를 하나 주며 말하였지요. 이 자루를 가져가. 여기에는 조금만 뿌려도 비를 내리는 마술 가루가 있어. 땅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열어보면 안 돼. 네, 그렇게 할게요. 독수리는 다시 땅을 향해 날아가다 생각을 했습니다. 마술 가루는 어떻게 생겼을까? 살짝 열어본다고 무슨 일이야 생기겠어? 독수리가 자루를 열자 바람이 휙 휘몰아치면서 가루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지요. 잠시 뒤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비가 퍼붓기 시작하더니 거센 폭풍이 몰려와 나무와 집들을 모두 날려보냈습니다. 강의 물은 넘치고 넘쳐 온 세상을 삼켜버렸지요. 폭풍이 가라앉자 살아남은 동물들이 하나 둘 숲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이야? 동물들이 묻자 독수리는 고개를 떨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듬더듬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동물들은 화가 나서 독수리의 머리를 쥐어박았지요. 그 바람에 독수리는 멋진 벼슬이 망가지고 머리에 난 털도 모두 뽑혀 대머리 독수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부터 독수리는 숲속의 동물과는 함께 살지 못하고
주위만 빙빙 돌다가 동물들이 먹고 남긴 찌꺼기를 먹고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